치과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장기 이식한 후에 흔히 발생하는 피부 문제에 관해서 이제 각각의 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양상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고 또 장기 이식하신 분들의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식한 후에 흔히 생기는 피부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면역 억제제를 이제 이식하시면 사용하게 되시는데 그 면역 억제제에 의한 특이한 피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면역 억제 상태에 의한 피부 감염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피부 감염증에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과 또는 세균 감염과 또는 곰팡이 감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암 문제인데요. 서양인에서는 굉장히 그 장기 이식한 환자한테서 피부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문헌에서도 많이 보실 것이고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서도 많이 보실 텐데 이거는 한국인에서는 거의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기 이식을 하시게 되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면역 억제 상태가 되는데 면역 억제 상태에서는 그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은 그 자외선이 일종의 말하자면 바람원이거든요. 그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알다시피 피부가 하얗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외선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면역 억제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해도 1년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피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호주 같은 데서는 백인이 이제 자외선이 강한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세가 넘으면 거의 그 인구의 반 이상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암의 전구 증상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우리가 이렇게 피부 색깔이 되게 백인처럼 확지가 않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이라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하더라도 되게 이제 농사를 지으시거나 아니면 뭐 배를 타거나 그래가지고 장기간 자외선 노출되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그 빈도도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 억제된 상태에서 피부암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인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조사한 건 없고 아산병원에서 신장 이식한 분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굉장히 많은 신장 이식 환자 중에서 한 명만이 피부암 발생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피부암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면역 억제제에 한 특이 반응으로는 담호증이라는 털이 많이 나는 거죠. 이거는 그 대부분의 그 여러분들이 쓰는 그 면역 억제제에 쓰는 그 사이클로스포린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에서 이제 다 생기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피부에 털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조혈 모세포 이식하거나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생기는데 대개는 초기에 고용량을 사용하는 게 심하게 나타나고 뭐 1년 정도 경과한 후에는 뭐 이렇게 줄어들거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눈썹이 좀 진하다, 조금 얼굴에 털이 많은 것 같다 이 정도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환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되게 사이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클로스포에. 그다음에 이제 여드름이죠. 여드름하고 이제 달덩이 같은 얼굴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면역 억제 중에는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되게 발생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되게 초기에 고용량 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얼굴이 붓지만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줄이게 되면 대개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드름이 잘 생기는데요. 여드름은 이제 되게 역시 스테로이드에서 생기는 것인데, 보통 여드름하고는 좀 다르죠. 저기 조금, 모양이 균일하고, 특히 가슴 같은 데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드름에 대해서는 되게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생제를 좀 쓰거나, 또는 도포제 같은 거 사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자반증, 자반이라는 건 이제 혈액이 새 나오는 거죠. 대 이식 후에 수년 뒤에 발생하는데 역시 이건 사용이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어나는 됩니다. 비교적 흔하죠. 그래서 조금 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니까 이렇게 제일 왼쪽에서 쓴 운만하고 난 다음에 이제 틈살 같은 거 그런 것이 오거나 또는 얼굴에 붉어지는 않는 혼조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거 쓰면 이게 잇몸이 이렇게 비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잇몸이 비대하게 되는 건데 이게 흔히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조증인데요. 이 건조증은 면역 억제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만 대개는 여러분들이 장기 이식하고 여러 가지 약제를 쓰시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에 건조증이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 목욕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때를 미시거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샤워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보습제 같은 걸 잘 바르셔서 피부가 이렇게 건조하게 되는 걸 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장기 이식이나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연세가 들면 피부가 건조하게 되거든요. 젊은 피부랑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유념하셔서 피부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증이 있습니다. 감염증. 먼저 바이러스 감염. 대상포진이죠. 대상포진은 이식 환자의 한 10%에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던 바이러스가 몸에 잠복해 있다가 어떤 여건이 되면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건데, 이건 굳이 장기 이식 환자가 아니더라도 정상인도 고령이 되면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장기 이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장기 이식 상태에서는 면역 억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심하게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주로 몸통이나 얼굴에 띠 모양의 배열을 이루면서 무리를 지은 스포들이 한쪽에만 생깁니다. 한쪽에. 그리고 이제 쿡쿡 찌르는 양상의 통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여기에 생기셨죠. 여기에 생겼지만 이게 어디에나 생길 수 있어요. 가슴에도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등에도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제일 심하게 고통스러운 건 이렇게 얼굴에 생긴 거예요. 얼굴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눈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헐페스 각막염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얼굴에 생겼을 때는 꼭 안과를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귀를 여기를 침범하면 이렇게 이쪽에 안면마비나 귀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대개는 저절로 나는 병이에요. 저절로 나는 병이니까 특별한 치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되게 항바이러스 제제를 면역 억제 환자들한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이식한 환자에서는 이렇게 대상포진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생기는 거에 덧붙여서 이런 수두 모양의 발진이 전신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범발성 대상포진 또는 수두양 발진을 동반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수두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환자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도 요새는 항바이러스제를 쓰거나 이러면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환자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대상포진은 저절로 나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서는 되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완기관을 줄이고 풀리는 신경통 같은 장기적인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데 이런 좋은 항바이러스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의 정도에 맞춰서 진통제를 복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국소적으로는 저희가 그 환자의 그 피부 증상에 따라서 물찜질을 하거나 또는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거나 또 로션 같은 거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 포진인데요. 단순 포진은 이거는 뭐 우리가 이식을 하지 않은 분도 피곤하면 이 근처에 물집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건 좀 심한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단순 포진의 재활성화에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근처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둔부 이렇게 엉덩이 같은 데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그러니까 대상 포진하고 단순 포진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 포진은 되게 통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걸로 간결을 하죠. 이렇게 성기부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대상 포진이 수두 모양의 발진을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히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분들한테서는 이렇게 단순 포진이 전신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전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특별한 질환인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수포가 크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대개는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포진 질환은 이제 저절로 낫는 질환이지만 그 장기 이식한 환자에서 생기는 이렇게 전신에 생기거나 재발이 잦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이거는 뭐 전신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게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대개 조혈모세포 이식한 분한테 생기는데 항문주위의 궤양이 아주 상태가 나쁠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진단도 어렵고 대개는 여기 그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에 쓰는 항바이러스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치료를 사용할 수가 있고 궤양에 대해서 대증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아마 가장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그 신장 이식한 환자들한테 생기는 사마귀 이거는 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20% 정도에서 생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 20%더 되는 것 같아요.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데 어린애들한테 생기는 사마귀 되게 저절로 좋아지지만 이렇게 이제 장기 이식한 환자에서 생기는 사마귀는 치료가 쉽지 않아요. 거의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뭐 저희가 어떤 도포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냉동 치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사마귀는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권하긴 하는데 상당히 치료가 되지 않아서 사마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뭐 사마귀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주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사마귀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 다 보면 아시죠? 이렇게 하얗게 거칠거칠한 표면이 있고 이렇게 빨간 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까만 점 같은데 이건 혈관이 보이는 겁니다. 사마귀들이 이렇게 생기는 수가 있죠. 대부분 생기는 건 이런 그 보통 사마귀가 생기고요. 이런 편평 사마귀는 잘 생기지 않아요. 편평 사마귀는 이제 얼굴 같은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굵은 자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나타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장기 이식한 환자에서는 편평사마귀 잘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편평사마귀 치료 잘 안 되지 않아요. 치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미용상의 문제가 됩니다. 되게 바르는 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잘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성기우 사마귀
성기부에도 이렇게 사마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바르는 약 같은 것들은 있는데요. 아까 말한 보통 사마귀들과 치료는 역시 마찬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가 있는데 이제 성기부에는 특별히 또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나온 게 있는데 그런 약을 권해서 바를 수가 있습니다. 수족구병인데 수족구병은 되게 이제 어린한테 생기는 바이러스죠. 근데 장기 이식한 환자에서도 생길 수는 있지만 되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균 감염인데요. 세균 감염이 이제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피부 내로 침입해서 발생하는데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이 가장 흔한 원인이죠. 붓고 통증이 있고 열감이 동반되고 치료는 이제 되게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장기 이식한 환자라고 특별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세균 감염인 경우에는 항생제가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잘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 감염, 이건 아주 흔해요. 이건 뭐 장기 이식한 분들 거의 다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회 42%에서 발생한다는 뭐 50%, 거의 반수에서 생기는데 손발톱 무좀 뭐 이런 거 거의 다 생기고요. 어르러기. 치료는 이제 국소항직민제와 경구항직민제가 있는데 경구항직민제는 요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대개 이 항직민제를 먹으면 치료할 수가 있어요. 대개분들이 이렇게 발톱 무좀은 대부분들 가지고 계시죠. 이 발톱 무좀은 이제 항직민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항직민제를 복용해도 완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좀이나 뭐 피부에 생기는 다른 곰팡이 질환은 되게 치료가 되는데 발톱 무좀 치료가 어려워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 데까지 하고 대개는 바르는 약이 또 있습니다. 매니큐어 같이. 그런 걸 이제 바르면서 그냥 뭐 발톱에 무좀이 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희가 바른 거를 잘 하시면서 컨트롤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장기 이식한 환자에서는 면역이 떨어지고 이게 이 부분은 되게 조혈모세포 이식한 환자에서 찍는데 이렇게 무좀이 보통은 이렇게 심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되게 항진균제를 복용하시면 대부분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부에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잘 됩니다. 치료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재성 곰팡이 감염. 심재성이라는 건 이제 깊은 데 있는 거예요. 무좀이라는 건 아예 피부의 표면에 있는 것이고, 몸에 약간 깊숙한 곳에 곰팡이가 들어가는 곰팡이가 있는데, 그건 뭐 아스퍼질루스나 크립토코커스인데, 이거는 그렇게 빈도가 흔한 건 아니에요. 빈도가 흔한 건 아니고, 이제 드물게 발생하고, 진단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치료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전신적으로 항진균제를 좀 먹어야죠. 근데 이런 항진균제는 좀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먹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피부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인에서 장기 이식 후에 발생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한테서는 피부암에 대한 상식이 좀 있는 게 좋겠는데요. 가장 많은 게 기저세포암입니다. 이렇게 귀가 갉아먹은 것 같이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면 궤양성 결절로 나타나는데 대개 수술을 하면은 뭐 재발하지 않아요. 수술하면 95%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빨리 피부과 의사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편평세포암, 이게 이제 광선에 오랫동안 손상을 받은 피부에서 생기는데 이게 지저분한 궤양성 결절로 나타나는데 수술하시면 간단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기면 뭐 이게 장기 이식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피부과에 내원하시면 되겠어요. 이 마지막으로 이 환자는 이제 장기 이식한 환자에서 이렇게 편평세포암이 이렇게 항목무체 생긴 건데 이게 외과에서 한번 수술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인체 유두형 바이러스를 검색한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인체 유두형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결국 암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요새 치료제가 좋은 게 있어요. 바르면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이 문제 되면 뭐 자외선 많이 노출돼가지고 생기는 그런 광선 각화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 오래되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근데 대개는 잘 치료가 됩니다. 콧등이라든가 이렇게 얼굴 같은 데 생길 수가 있는데, 독소 면역 조절제나 뭐 광역동 치료라는 방법으로 수술하지 않고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피부암으로 발전이 가능한데 되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야 피부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이식하시면 아니라 피부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습제는 이제 피부를 덮어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외부의 자극으로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에 샤워 후에 바로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은 되게 이게 욕실에서 이미 바르시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발라야 될 것이 손발이나 팔의 바깥쪽, 다리 앞쪽 면과 같이 쉽게 건조해진 지문들이나 벨트 등에서 피부가 자극을 받기 쉬운 부위에 특히 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때밀기나 장시간의 뜨거운 목욕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피부의 각질층에 때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목욕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효소작용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질층을 억지로 제거하는 것은 이제 건조증과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미지근한 물에 짧게 하는 것이 좋고, 장시간의 뜨거운 목욕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은 가능하면 피부에 부드러운 면 소재를 입고 꽉 조이는 옷은 이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 과다한 자외선 노출, 그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피부암의 원인이나 피부 노화의 원인이니까 야외 활동 시에는 태양광선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의복 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렷한 피부 이상이 발생할 때는 우선 많이 긁는 경우가 있는데요. 긁어서 이제 피부염이 많이 변형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렵다고 긁는 경우에 긁는 자지기에서 2차적인 습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거기를 통해서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피부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기대하시면 됩니다. 피부과에 오시는 게 좋고요. 신장 이식하신 분들은 특히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을 이식하기 전에도 피부에 노폐물이 잘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가렵게 식거든요. 근데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피부가 가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습제를 꼭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한 그 장기가 모욕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고, 때를 미시면 절대 그래서 이제 먼저 그렇게 해보시고 한번 오시는 게 좋겠다. 무슨 간단한 그런 걸로 배우는 것들은 없죠. 왜냐하면 가려운 기분이 저는 많이 시원했는데, 가려움이 늘 쌓이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심하게 가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려움증이라는 게 피부과에 참 제일 문제가 되는데, 가려움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피부 질환이 있으면서 가려면 그건 이제 피부병 때문에 가려운 거죠. 근데 이제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려워요. 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물질이 대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피부과에 와도 피부 질환 때문에 가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그 약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죠. 네? 그러니까 뭐 피부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신경계 쓰는 약들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여러 가지 권해드리긴 있으면은 그 피부 문제가 아니고 가려운 거는 사실 좀 치료하기가 쉽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셔야 돼요. 대상부순이라는 것은 한 번 생기면 다시 안 생긴다고 그러는데
예, 한 번 생기면은 다시 생길 확률이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인데 생겼던 부위에 또 생기지는 않고요. 다른 부위에 또 생겨요. 근데 이제 장기 이식한 분한테서는 1000분의 1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0분의 1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장기 이식을 하니까 10개월 됐는데 한 2개월째 정도 되는데 약간 피곤해서 그런지 입안에 그 파리 같은 거 포기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입 안에요. 예. 그런 경우에 혹시 가거리나 아니면 발버 같은 외상 포진에가 입안에 그러니까 물집이 생겨서 다른 분이 가서 대개 피부랑 같이 있거든요. 입안에만 생겼다 그러면 그게 꼭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바이버보다는 그냥 일단 가글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포진에 바르는 국산 약들은 특히 효과가 제가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 진료하는 여쭤보면 그냥 거의 다 보셔야 옆에 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자연스럽게 또 이상이 나면 그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과 선생님도 사실 딱히 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홈발에 말입니다. 물집이 이 세 가지 중에 바이러스 감염하고 세균 감염하고 곰팡이 감염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손발에만 물집이 생기는 경우는 그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부과 한번 와보십니다. 저희 한 분만 예. 간이 간지가 한 2년 됐습니다. 1년 전에 대상포진이 뒤로 왔어요. 대상포진이 달팽이간이 나오면 입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대상 포진이 오면은 그 피부에도 포진이 오지만 신경에도 옵니다. 달팽이간으로 그러니까 기가 근데 피부는 재생이 되는데 신경은 재생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재생이 조금씩은 되죠. 단지 늦게 된다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제 전문은 아니고 네. 그 귀에 그렇게 왔을 때는 이비인후과 선생님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에서 2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말이 맞을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예. 천천히 된다. 저는 요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33살 먹은 아들인데 사마귀가 전신에 나왔고요. 얼굴 뭐 장기 이식을 하신 건 아닌데 예. 그런 이제 그 면역 상태가 정상인 경우는 저기 잘 치료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봐요. 지금 한 3년을 했는데요. 일반 대학병원에서 저희를 안 왔었고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예, 다시 또 시작하고 네. 상황이 치료는 참 어려워요. 교수님 많이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에 Q&A를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